자, 부자이크와 함께하는 부동산 전망 2023년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금리 인상, 네,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 인상에 대해서 조금은 아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한다. 예,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일단은 모르잖아요. 모른다. 모른다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는 게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면 걱정이 돼요. 걱정. 걱정이 되는 게 진행이 되면 뭐가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금리 인상이 왜 인상이 되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건데 누구에게요? 이런 사람들에게를 이해를 하면요. 이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시잖아요. 제가 설명하면 최대한 어떻게 해요? 네, 최대한 아시다시피 제 성격이에요, 성격. 최대한 쉽게 그리고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일까요? 부동산을 어떻게 어디를 지금 상황에서 투자든 여러 가지를 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 제가 맥을 짚어 드릴게요. 맥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 맥을 보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온비드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을 하셨고 부자이크를 보러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뉴스에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어우, 미국 금리 인상, 부동산 대폭락, 경기 침체, 제2의 IMF 이런 말들이 많아요. 굉장히 무섭다. 그렇죠. 여러분들 심정을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왜? 제가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뉴스를 접하고 기사를 접한다고 하면 당연히 무섭죠. 그리고 더 이상 부동산 투자하면 큰일 나고, 나는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좀 정확히 압시다.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 모든 것에 지금 원흉까지는 아니지만 모든 것에 지금 기반이 되는 게 뭐예요? 이거죠, 이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뭐예요? 한국 금리 인상이 되는 거겠죠? 이게 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출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부자이커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한번 이 상황을 정확히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금리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 하면 다 그래요. 저거는 무서운 거야. 네. 금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받는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붙는 거예요. 뭐 대출, 하면 이 금리라는 게 뭐예요? 대출을 해주고 돈을 빌려줄 이자라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게 뭐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지금 기준금리라는 거죠. 기준, 기준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금리의 네, 기준이 되는 거겠죠. 여기에 플러스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은행이 어떻게 해요?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은행이 존치를 해야 되고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고 하잖아요. 여기서 본인들이 이제 먹고 살고 은행 직원들 부리고 이런 그를 이제 붙여서 어때요?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가 상승한다고 하면 얘가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이 대출금리는 어떻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라는 게 이제 이해됐습니다. 기준금리는 모든 금리 이자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은 딱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자, 기준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이 자체에 지금 두려워해요. 그러면 이 기준금리를 왜 올리는가? 왜 올릴까를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 네? 그러면 이 이유가 해소되면 두려움도 어떻게 돼요?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 이유를 알기에는 어렵다. 막 인플레이션, 뭐 기준금리, 미국 연방 어쩌고 저쩌고 용어가 어려워요. 그렇죠? 영어. 특히 우리 제 제자분들 중에 5, 60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70대, 80대까지 계시는데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렇죠? 영어는 중요한 것만 알면 됩니다. 기준금리. 가격 올라간다. 왜 올라가는가? 이제 왜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뭐 부동산 전망을 하는 그런 뭐 전망가도 아니고 저는 굉장히 부자이커는 뭐냐면 그냥 정확히 말하면 저는 부동산 투자자입니다. 이 부동산 투자자의 관점에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것만 이해한다고 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은행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티은행, 그다음에 뭐 농협, 뭐 기업, 그다음에 뭐 신한 이런 은행들이 있죠. 이런 은행들의가 뭐야? 목적이 뭘까요? 목적 뭐야? 당연히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그렇죠. 뭐 농협도 돈을 벌어서 농업을 영위하는 분들에게 더 이렇게 하고 기업도 돈을 벌어서 기업을 영위하려는 분에 더 해주고 신한은 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모르겠어요. 하여튼 농협과 기업은 이제 뚜렷하지만 여기 은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뭘 하는 거예요? 돈. 어떤 돈을 벌까요? 네, 이자라는 부분에서 돈을 버는 거죠. 이자는 어떤 이자야? 기준 금리라는 거에 플러스해서 본인들이 돈을 버는 거죠. 이게 이제 돈을 버는 돈이 되죠. 기준금리는 어차피 이제 갚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에 좀 포커싱을 가봅시다. 기준금리라는 거는 어디서 결정을 할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이 되겠죠. 한국은행. 이해되셨죠? 네. 한국은행의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면 됩니다. 이걸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 미국도 지금 뭘 올렸어요? 어디 은행의 이자를 올린 게 아니잖아요. 은행의 금리를 올린 게 아니잖아요. 어디요? 기준 금리를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 금리를 올렸다는 것도 미국에서 한국은행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올렸겠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은행이 이거를 왜 올리는 건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 기준금리도 당연히 그냥 이해가 됩니다. 자, 기준금리. 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의 목적. 기준 목적 죄송합니다. 기준금리의 이제 목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기준금리 돈일까요? 아닙니다. 한국은행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하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라는 곳에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쓸 수 있고 이런 거를 하는 어때요?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이죠. 자, 기준금리의 자 목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뭘까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아르헨티나였나요? 거기 보면 막 돈을 뭉탱이로 막 가지고 다녀도 뭐예요? 과일 하나 못 사잖아요. 막 우리나라 따면 1억을 가져가도 막 사과 하나 못 사잖아요.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어때요? 물가 상승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물가가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돈의 가치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1억을 가지고도 사과를 못 살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의 목적은 이런 물가 상승하는 룰이 있어요. 룰. 물가 상승률을 어때요? 가파르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저조하지도 않게 어때요? 유지하는 거예요. 보통 물가 상승률은 2에서 3% 정도로 유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다 비슷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많이 그래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하잖아요. 막 경제가 안 돌아. 막 돈을 안 써. 침체가 가지고 막 그럴 때 어때요? 이 경기 침체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는 목적.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기업에서는 사람을 자르겠죠. 그러면 그리고 사람들은 돈을 안 쓰겠죠. 그렇죠. 그럼 돈이 안 들겠죠. 그럼 어때요? 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네.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여기서 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돈의량과 물건의 양이 같을까요? No. No. 돈은 정확히 뭐예요? 지폐죠, 지폐. 지폐는 뭐예요?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다. 그렇죠? 물건은 어때요? 한정적이다. 이해되시죠?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돈이 원래 이제 100개가 있었어요, 100개. 100개였어요, 물건이 100개였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100원이고 물건이 100개면 이를 원에 어때요? 이걸 한 개를 살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돈이 200개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물건은 100개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하죠. 이 한 개를 2원에 사게 되는 거죠. 한 개를. 이렇게 원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원래는 1원으로 한 개를 살 수 있었던 게 이게 가격이 올라서 2원으로 한 개를 살 수 있고 이게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3원으로 한 개를 살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한 개의 가치는 3원이 되는 거예요. 몇 배? 3배. 이게 물가. 정확히 말하면 물건의 가격 상승입니다. 당연히 가격은 상승해요. 왜?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니까요. 근데 이 상승률 자체가 갑자기 300%가 되어버렸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게 원래 100만 원 벌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다음 달에 300만 원 벌 수 있나요? 아니요. 땡. 그렇죠.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가는 만큼 물건의 가격도 같이 비슷하게 올라가려고 하는 목적이 어때요? 한국은행의 목적입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억울하자고는 못해요.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물건은 3배야. 살 수 있어요, 없어? 못 사. 근데 생필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치품이나 여러 가지는 안 사도 되지만 생필품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살 수밖에 없죠.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한마디로 원래 이론 있던 곳에 사문에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갑시다. 자,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됐다. 아, 내가 원래 이 돈으로 사과 하나를 살 수 있는데 이제 이 원을 하나 산다. 그러면 문제죠. 왜? 그 사과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의 돈을 벌어들이는 이원이 될 때까지 돈을 벌어들이는 어때요? 시간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네, 이 기준금리를 가지고 조정이라는 걸 합니다. 자, 이제 이해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이해할 게 있어요. 자, 기준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자,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자가 올라간다는 거죠. 이자가 올라가. 이자가 올라간다는 그 기준에 따라 대출 이자도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돈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 100만 원. 100만 원을 벌어서 이자를 10만 원 냈는데 이게 30만 원 올라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30만 원이 어디로 들어가요? 은행으로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시중에 지금 돈이 많다.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를 지금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돈을 어때요? 가져오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시중에 있는 돈이 가져오면 어때요? 돈이 점점 어떻게 돼요? 시중에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물건에 아까 말한 시중에 1원이 있고 사과 한 개를 살 수 있는 그렇게 물가 상승률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걸 왜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뭐다? 물건의 가격이 높다. 정확히 말하면 물건의 가격 상승하는 룰이 지금 빠르다. 그래서 어때요? 기준금리를 올려서 이 상승률을 낮춰서 어때요? 물건의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딱 이해되셨죠? 기준금리는 뭐다? 기준금리는 뭐다? 정확히 물건의 가격 안정이 됩니다. 언제? 기준금리를 상승할 때. 이것만 이해하시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이야기해. 아니, 그래. 기준금리 알겠어.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어. 기준금리 올라. 뭐 어째 막 폭망해. 막 이것만 이야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알려고 하는 거는 뭐다? 언제까지라는 거야. 자, 어제 기준금리 원래 미국이 4%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 올렸어요? 0.5%. 자, 올렸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입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막 난리나. 또 올랐어. 큰일 났네. 응, 이제 큰일 났네. 미국 기준금리 막 10%만 올라가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사만 접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만 기다리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나라는 절대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IMF를 극복했을 때 기억나시죠? IMF 때는 지금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못 살아갔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훨씬 더 네임밸류가 없었고,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때는 약간 지금보다는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하지만 지금은 많은 게 다르다.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를 4%에서 이게 12월 15일 기준 그렇죠. 4%에서 0.5%를 올렸어요. 그래서 4.5%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일 났어. 자, 아니에요. 이거를 빅스텝이라고 합니다. 빅스텝. 지금까지 미국은 뭘 했을까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거였어요. 자이언트. 자이언트는 거인이죠, 이거는. 거인 맞나? 뭐야, 거인. 그럼 뭐? 빅보다 훨씬 큰 거 아니에요. 얼마씩 올렸어요? 0.75%까지 올렸어요. 계속 0.75%씩 올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0.5% 올렸다는 거는 뭔가가 지금 안정화되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뭐예요? 물가. 물건의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는 신호이지 않을까라는 거를 지금 미국은 감지했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어때요? 휴. 그래, 빅스텝
좋은 신호야라고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부자이커님, 제가 이제는 이거 끝난 다음에 전체적인 설명을 해야 제가 이제 준비한 PPT가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이해될 거예요. 자, 그러면 부자이커님, 언제까지 어떻게 되는데요? 자, 최근까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얼마까지 찍었냐면요. 10%까지 찍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2에서 3%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나라는 원한다. 10%는 거의 한 5배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친 듯이 이제 금리 올리는 거예요. 왜?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려고 돈. 그렇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게 며칠 전에 얼마까지 떨어졌냐? 6%까지 다시 떨어졌어요. 물가 상승. 뭐예요, 이거는? 네, 물가 상승률이 내려갔다는 거는 어때요? 기준금리에 의해서 물가가 조금은 안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0.5%를 지금 기준금리를 더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볼까요? 이 물가 상승하는 가격의 상승률이 몇 프로까지 변동할까를 볼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미국 물가 상승률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더 이상 어떻게 변할 수 있겠구나.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5%잖아요. 와, 다 오른 것만 생각해. 언제까지 오를지는 관심 없어요. 막 10%까지 올라간다. 아니요. 미국의 당초 계획은 얼마냐면 한 5.1%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4%대에서 물가가 안정이 살짝 신호가 왔어요. 물가 상승률이 살짝 안정화됐고, 만약에 이제 이게 뭐 3%대로 떨어진다. 2%대로 떨어진다. 한 3%대로 떨어진다 하면 어때요? 기준금리에 대해서 또 변화가 있겠죠. 자, 왜?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 3%와 2%를 왜 기준으로 잡는데? 자,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다 했잖아요. 상승률. 률은 아까 2에서 3%대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이 돈에 맞춰서 이 정도에 올라갔을 때 돈이 늘어난 만큼 어때요? 딱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거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면 더 내려가면 만약에 뭐 0.1% 뭐 마이너스 1%막 이런다면 뭐가 될까? 이거는 뭐예요?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안 쓰니 어때요? 물건의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왜? 시중에 돈이 없으니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물건과 돈의 양은 비슷하게 있어야 가장 안정적이던데 돈이 확 사라졌다고 생각해봐요. 물건이? 어때요? 내가 예전에는 1원 주고도 샀는데 돈이 없어. 안 사. 안 사면 어떻게 돼요? 네. 이때는 이걸 침체라고 보는 거예요. 경기 침체. 이해되시죠? 그러면 뭔 말이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냐, 예? 이해되시죠? 경기 침체냐를 따집니다. 그러면 이 이하로는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하가 될 정도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를 4.5% 많이 올렸죠. 그리고 딱 이제 5.1%까지만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가 됐었고, 그리고 이거는 0.6%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많이 무섭진 않죠. 이제는 어때요? 막바지가 되는 거예요. 막바지. 이가 되고 경기 침체를 어때요? 지금 가장 누가 우려하고 있겠죠. 어디가? 미국이. 이해됐죠? 그러면 경기 침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돈을 못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기업이 망하고 기업 도산. 어때요? 그렇죠. 경기 침체니까 돈을 안 쓰니까 직원 감축. 기억나시죠? 우리 IMF 때 막 그랬잖아요. 경기 침체 왔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뭘 할까요? 뭘 해요? 금리 인하를 해요. 금리 인하로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네, 돈을 많이 빌려가요. 그렇죠. 싸니까. 이게 2022년 초까지 이랬죠. 이해되셨죠?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까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또 시장에 어떻게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고 물건을 사고 왜 부동산 자체는 금리가 내려갔을 때 사람들의 인식은 뭐냐면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신호가 왔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막바지. 물가 상승률이 2%대
3%대. 만약에 이거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될까요? 최대한 이거를 유지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기준금리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죠. 왜? 돈을 풀어야 되니까. 뭘 대비해서?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 이해되시죠? 경기 침체를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자체는 뭐냐면 좀 지우고 이야기할까요? 기준 금리라는 게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어요, 사이. 어때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는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급격 빠른 물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어때요? 이 기준금리는 변동이라는 걸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걸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쉽게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 안 하고 들으면 여러분들은 모든 강의가 다 어려워요. 왜? 이거 자체가 경제 용어잖아요. 우리 경공매 할 때도 그 법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는 것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부자유가 쉽게 알려드리잖아요. 경제 용어도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별것도 아닌데. 중요한 것만 알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경기 침체일 때마다 기준금리를 뭘 했다? 낮췄다. 경기 침체가 한 번 있었죠. 언제가 있었어요? 2008년. 뭐가 있었어요? 그게 서브프라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저신용자들, 그건 어떻게 미국이죠, 미국. 이거를 가지고 이제 돈을 빌렸던 은행이 도산을 했죠. 도산. 그게 뭐 프라임이었는데 까먹었네. 그때 어때요? 침체 오니까 기준금리를 낮췄죠. 한 번 우리는 또 있었죠. 침체 낮추다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사실 슬금슬금 올렸었어요. 올려다가 왜 갑자기 이게 기준금리가 낮춰졌냐? 코로나는 뭐예요? 세계적인 질병이지만 뭘 안 했어? 사람들이 안 나가. 안 나가 뭘 안 해요? 돈을 안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침체라고 보는 거죠. 침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어때요? 기준금리를 낮춤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돈이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확 풀리면 이 돈 대비 정해져 있는 물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 가격을 잡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돈을 회수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기준금리로 인해서.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이제 강의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이제 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23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알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여러분들은 이해해야 됩니다. 왜? 기준금리에 따라서 그러면 대출 이자가 바뀌고 대출 이자에 따라서 부동산을 어때요? 살 수 있냐 없냐가 되는 건데 다만 아파트, 자 부동산을 다 아파트를 지금 다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아파트는 부동산의 하나의 종류일 뿐이고 투자하기가 너무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갔었죠. 그런데 기준금리와 그리고 뭐 정권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어때요? 투자 심리가 꺾였잖아요. 심리가 꺾이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은 아파트만을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동산을 다 봐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요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 하면 안 돼. 아파트야 아파트. 아파트 자체가 투자할 데가 없고 저렇게 꺾이잖아요. 근데 시중에 지금 돈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이. 다른 곳에 투자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주식에 투자해요? 주식 장도 안 좋잖아요. 그럼 어디예요? 아파트가 아닌 다른 부동산에 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같이 우리가 아닌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그렇죠. 뉴스나 기사에서 굉장히 안 좋은 말만 많이 하기 때문에 겁나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IMF 때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성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이제 먼저 돈이 왜 많아졌냐를 가볼게요. 돈이 많아졌던 거를 아까 제가 설명을 했었죠. 자, 이게 되는 겁니다. 자, 부동산 붐을 야기하게 시킨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만 돈이 많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말래? 응? 돈이 많다? 금리가 낮다?로 이래서 금리가 낮으지 뭐예요? 돈이 많이 풀렸다고 했죠. 왜? 아까 이야기했죠. 경기 침체가 돈이 어때요? 안 쓰게 되니까 돈을 좀 빨리빨리 돈을 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동산이 왜 저금리에 의해서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금리 인상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런 부동산 전망, 2023년 여러분들이 원하는 23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와. 그리고 이제는 이제 또 그렇죠. 전망만 알려드리면 뭐 할 거예요? 정말 투자자의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죠. 자, 2023년 그냥 금리는 한번 보시면 일단 4.5%까지 올라갈 거고요. 그 이상도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유지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가 좀 올라갈 것이다. 왜 5.1%까지는 지금 생각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아까 말한 것 같이 물가 상승률이 어때요? 2에서 3%대가 돼버리면 아마 그때는 금리 인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보다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 이제 금리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잡고 나서 그래도 금리를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킨 다음에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또 돈이 풀리고 아마 그 시스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금리 인상이 이제 내년 초까지 이루어질 거예요. 내년 초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꺾이는 시점은 빠르면 내년 초, 늦어도 중후반이 될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거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2024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지금 채팅 한번 되니까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어렵지 않죠? 쉽죠? 이해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할 것도 없고 별것도 아니에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건 PPT 자료거든요. 다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 확 되실 거예요. 자, 금리가 낮게 유지됐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금리가 높아진 거에 걱정하지 말고 왜 낮아졌는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낮게 유지된 금리 트렌드라는 게 있죠. 왜? 왜? 자, 이게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금리 이게 IMF 때는요. 이때도 5% 넘었어요. 5% 넘었어요, 이때. 그리고 2008년까지도 여기도 거의 한 5%대까지 올라갔었어요. 여러분들이 인지만 못할 뿐이에요. 인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막 무서운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거의 딱 5%대까지 몰리고 그만둬요. 왜? 이게 더 올라가 버리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그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돈보다 달러를 훨씬 더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안전 자산으로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가고 그럼 우리나라에 달러가 귀해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달러 그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번에 한번 꺾였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 한번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살짝 내리다가 야 인플레이션 안 돼. 올려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올리다 보니까 도산해 버리네. 응? 그 미국 그 큰 4대 은행 중에 하나가 도산해 버린 거예요. 왜? 이때는 미국 부동산 장난 아니었어요, 막.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큰일 났네. 쭉 내리잖아, 이렇게. 쭉 내리다가 이제 또 올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12년 막 그때 한 3%대 였어요, 기준금리. 그러니까 뭐 지금 뭐 4% 하니까 뭐 어이구 나 죽네. 뭐 부동산 망하네 하는데 이때도 이랬다고. 그래갖고 이제 점점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좀 그래 이제 가자.
가자 이제 이러고 갔다가 또 이제 또 올리려가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팡 터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쭉 내려버린 거예요 이때. 이해되셨죠? 이게 뭐야? 침체. 이게 뭐예요? 침체. 이해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어때요? 코로나가 완화됐잖아요. 완화됐으니까 어때요? 더 이상 오 이제 돈 너무 많이 풀렸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현재 4.5%까지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 출처는 한국은행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뭐 금방금방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자, 또 가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2022년까지 돈이 많이 풀렸냐면 이게 2016년이에요. 2016년. 16년. 이게 이제 전 세계 통화량이라고 해요. 이제 뭐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 인덕션 인덕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 출처거든요. 이거는 해외 사이트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가 증빙해서 설명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왔죠.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자료니까 우리나라 뭐 기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객관적으로 해외에서 있는 사이트와 그리고 한국은행에 있는 사이트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 드려야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저기는 저렇더라, 여기는 저렇더라, 뭐 굉장히 어려운 막 경제 용어 섞어가면서 하면 어떻게 이해해요? 저도 이해 못해요. 저도 이해 못해요. 자, 근데 이때 2016년에 글로벌 통화량이라고 합니다. 통화량이 어때요? 60. 그냥 보통 한 60달러라고 할게요. 편하게. 60달러라고 하면 2022년에 얼마가 올라갔냐면 거의 한 95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통화량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뭘로 인해서요?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확 올랐죠. 확.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확 풀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확 풀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거에 발맞춰서 한국도 뭐 기준금리를 다 낮추는 거죠. 왜? 똑같이 어때요? 침체라고 봤으니까 우리나라 경제 살려야 돼. 미국 경제 살려야 돼. 이 거기에 이제 막 하다 보니 돈을 많이 찍어내는 거예요. 돈을 막 많이 찍어내니까 어때요? 당연히 빌려가는 사람들 많았겠죠. 그러면 이런 돈이 어디로 갔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제 보니까 이제 여기가 미국발 여기 이제 금융위기가 벌어졌어요. 이때도 돈을 확 풀었죠. 확 풀었습니다. 확 풀었는데 이때 이제 이게 아파트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입니다. 그러나 이때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그렇게 막 부동산이 확 올라가진 않았어요. 침체가 맞긴 맞지만 그래도 돈이 풀렸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아니야 살 때 아니야 이렇게 계속 추춤 이렇게 다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역에서 상승이 오르는 곳이 있고 뭐 계속 내려가는 곳이 있죠. 이때는 뭐가 있다? 이거는 지역적인 요소가 많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도 많았지만 지역을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를 좀 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제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어때요? 여기에 이제 딱 뭐가 돼요? 코로나 그리고 어때요? 계속 심리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면서 집값이 확 상승해 버렸죠. 돈도 많고 심리적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심리.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심리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좀 알았어요.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은 또 나올 수 있고 잡을 수 있겠다.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뭘 보면 이때는 이게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아파트 부동산이 아니고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다. 이제 알겠더라고요. 다음에 되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저 아파트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제 제자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런 부분 좀 준비하세요라고 그때 제가 아마 몇 년 뒤가 되면 알려드릴 거예요. 네. 제가 정확히 간파했어요. 이거는 부동산 투자를 아파트 투자를 안 하는데도 정확히 간파가 되더라고요. 네.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지 정확히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저는 그런 데 투자 안 하니까. 자, 이해되셨죠? 돈도 많이 풀렸고 심리적인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파트가 일제 지역 무관하게 등락을 해버렸다라는 거. 부동산 수요와 공급도 확 늘어났죠. 왜? 이제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이런
전체 큰 규모의 어떻게 보면 계약. 그러니까 원래 진행되려고 이렇게 진행됐었던 애들뿐만 아니고 개인 개발, 사개발, 개인 개발을 사개발이라고 합니다. 개인사. 이런 분들이 뭐래요? 대출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도 많아지고, 근데 짓자마자 다 팔리니까 왜? 부동산이 다 상승하니까요. 뭐 브랜드 아파트가 뭐 한 5억 상승하면 여기 못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좀 뭐 1, 2억 상승하는 걸로 또 브랜드 아닌 아파트로 또 가겠죠. 이런 아파트를 어떻게 개인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시장에 부동산이 부동산 아니에요. 아파트가 많아진 거죠. 많아졌어요. 네. 근데 아파트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면 어때요? 아파트 재반 관련 부동산도 어때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관련 아파트 여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부동산을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뭐 떨어지고 뭐 안 떨어지고 상관없이 이 아파트의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아파트로 많이 이동하겠죠. 가격이 떨어지면 또 아파트로 그래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왜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막 10채씩 갖고 있으면 거기 실제로 거주하시려는 분들은 못 들어가고 뭐 월세 살든 전세 살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월세 전세를 살더라도 어차피 이 아파트에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파트 재반 관련 부동산에 뭐가 있어? 상가. 딱 상가 있죠, 상가. 이런 애들 어떻게 해요? 이 아파트 양이 늘어난 만큼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요? 지금은 어디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거기 아무도 안 사냐? 다 살아요. 월세 살든 전세 살든 거기 살든 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이 다 수요잖아요. 근다고 해서 이 사람들 돈을 안 쓰냐?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수요가 있어요. 누구예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 신혼부부. 아이를 키우면 어쩔 수 없이 돈이 들어가요. 근다고 해서 우리 아이 뭐 내가 어렵다고 해서 뭐 원래 뭐 10,000원짜리 분유했는데 5,000원짜리 분유로 내려갈까요? 안 그래요. 본인들이 안 써도 그렇기는 해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초중고 있는 애들, 그런 곳에 있는 상가는 어떻게 돼요?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 학원비 올라간다 해서 안 낼 것 같아요?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지금 시장을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해서 모든 부동산이 다 침체되고 폭락하고 한다고는 아니다니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상황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을 타파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정확히 많이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잖아요. 보여. 네,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은행이든 미국 연방준비은행이든 뭐 이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돈을 회수해서 물건의 가격을 높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봐봐요. 자, 물가 상승률. 우리 이때도 물가 상승했죠. 경기 침체를 해서 IMF도 그렇고 물가 상승률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니까 지금 2020년 5월까지는 6.6%였어요. 6.6%였는데 이게 10%까지 올라갔다가 기준금리 4%대 유지해서 어때요? 이게 6%까지 내려갔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6%가 얼마까지 내려가면 된다? 네. 2에서 3%까지 내려가면 돼.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면 돼. 이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예. 뭔 타이밍일까요? 네. 기준금리가 변동할 수 있는 타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쉽게 그러니까 뭐든지 기준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기준만 잡고 있으면 이 기준에서 벗어났냐 벗어나자 예전에 제가 세금 강의할 때도 했잖아요. 세금을 일일이 다 파악하면 어려워요. 근데 기준을 세워놓고 위냐 아래냐 그러면 정부에 그리고 나라에 그리고 은행에 그럼 지자체 정책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우리는 투자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뭐 레고랜드 사태가 좀 있었죠. 근데 그것도 보니까 최근 기사에서 다 이제 그거를 상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지키고 상환했네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 또 이자율이 또 낮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근데 뉴스나 기사나 이런 데 항상 안 좋게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오히려 더 좋아요. 왜? 그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돈의 가치 있잖아요. 돈의 가치는 항상 어때요?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예. 아까 말했잖아요. 물가 상승률을 2에서 3% 정도는 항상 유지하려고 한다고 매년.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그만큼 어때요? 물건 가격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가격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금리 뭐 이런 영향에 따라서 그러면 돈의 가치 우리가 10년 전에 기억해 보세요. 10년 전에 아니면 20년 전에 10년 전에 우리가 보면 세뱃돈 주고 하면 뭐 초등학생들은 뭐 5천 원, 뭐 중학생들은 10,000원 막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10,000원짜리도 없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5천 원짜리도 안 보여, 그렇죠? 요즘은 5만 원짜리가 훨씬 더 대중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예, 뭐 근데 10,000원짜리 있더라도 뭐 이게 더 올랐죠, 뭐 2만 원, 3만 원 올랐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돈의 가치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격보다 어때요? 돈의 가치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래 저축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하셔도 돼요. 근데 가만 생각할 때 항상 이걸 여러분들 염두해야 돼요. 뭘 하든지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만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된다? 네, 계속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10년 전에 1억이 지금의 1억인가요? 아니에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항상 투자라는 데 관심을 갖는 거죠. 뭐 부동산 투자하셔도 되고 주식하셔도 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투자의 끈은 놓지 마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가격들이 이렇게 올라갔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것 같은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이제 요즘 뭐 건설사 뭐 부도도 좀 있었죠. 근데 이거는 저는 살짝 예견하긴 했어요. 왜? 부동산 값이 꺾이면 어디부터 지방부터 꺾이죠. 이게 창원에 있는 곳이거든요. 사실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창원, 뭐 울산, 어디 뭐 김해, 뭐 거제 이런 데 아파트 어때요? 거의 바닥을 쳤단 말이에요. 왜? 수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어디서부터 문제가 수요가 없는 곳에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수요와 이런 공급에 이런 다 빼버리고 금리와 심리에서 다 올라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때요? 막 지었겠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부도가 무서운 게 아니고 왜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 돼요. 왜? 왜라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무서운 거는 아니다라는 거 예측 가능하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지방 대전에 있는 부동산들은 정말 팔리지도 않고 2, 3년 전만 해도 그랬다니까. 3년? 3년 전만 해도 3년, 4년, 4년, 3, 4년 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래도 그때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심리와 금리 인상에 의해서 코로나로 인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막 완전 그냥 새까맣게 잊고 막 사람들이 한 거죠. 네. 당연히 저는 이제 그런 투자 자체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 투자는 안 해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저는 부동산 자체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고 그런 게 훨씬 더 재밌지 그런 심리에 기대해서 막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금리 인상이 됐어요.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하죠. 금리가 인상되니 대출 이자가 많아지죠. 그러면 어때요? 가지고 있는 집이 나오죠. 네. 이해돼? 그럼 집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안 사죠. 안 사. 그리고 왜? 대출 이자도 높은데 왜 사겠어? 안 사죠. 그럼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경매를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경매. 그리고 공매. 이따가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 왜 지금 이 투자처가 좋냐면 이렇게 아파트든 아니면 상가든 만약 특히 투자하는 사람이 아파트와 뭐 상가를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출이자 올라가죠.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통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투자를 좀 많이 하시고 여러 채를 보유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여러 채를 보유하다 보니까 어때요? 금리 인상에 의해서 내가 막지 못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매, 공매. 금리 인상돼서 대출이자를 못 갚아요. 그럼 뭘로 나와요? 경매로 나오죠. 금리 인상해서 대출이자를 못 갚으면 뭣도 못 갚아요? 예, 세금도 못 낸단 말이에요. 그럼 공매로 나오죠. 이런 투자를 잘한 사람들의 부동산이 어디로 나올 것이냐? 그럼 이기예요, 여기. 지금. 그럼 여러분들 땅 짓고 헤엄치는 거라니까요. 조금만 인식을 달리하면 왜? 지금 좋은 부동산이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좋은 부동산이 나옵니다. 좋은 부동산이 나옵니다. 좋은 부동산이 나옵니다. 맞다니까요. 투자 잘했던 사람들이 좋은 부동산을 사놨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이해되셨죠? 그래서 경매, 공매는 지금 준비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내년 초부터 지금 굉장히 기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저는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이게 이렇다라고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게 없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도 아시겠죠? 모든 게 팩트를 기반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원비대 진행하잖아요. 공매도 굉장히 물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꼭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늘어날 것 같은데 한 15분, 10분에 15분만 더 할게요. 괜찮으세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2023년 부동산 전망을 이제 가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그냥 전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전망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지금은 기준금리를 왜 올린다? 네, 물가 안정이 먼저다. 알겠네. 한국은행법을 가져와 봤어요. 한국은행법. 자, 제1장 총칙 목적. 이래서도 뭐요? 안정, 물가 안정. 그 다음에 2번이 금융 안정인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요. 첫 번째가 뭐야? 제 목적 1조 1항의 첫 번째가 자 보면 물가 안정. 이에 금융 안정. 금융 안정이 뭐야? 경기, 물건, 가격.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러면 어때요? 이런 곳이 계속 이제 확 이해되죠? 금리 인상하니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2월도 빅스텝 가능성이 있다. 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봐라? 기준금리를 올리냐 마냐가 아니고 미국 그 물건 가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웬만한 경제 전문가보다 나으신 거예요. 물가 2%는 에이 이제 기준금리 안 올라가.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 얼마나 멋지시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다만 지금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네, 지금 부동산 아니야 아파트 네, 이게 주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지금 현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진짜 좋은 부동산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기준금리는 뭐 내년 초 빠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좀 유지는 될 것 같고 내년 한 중후반이면 그래도 이제 좀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경기를 살리려고 또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기준금리에 영향을 안 받는 부동산을 많이 취득해 놓고 그다음에 금리가 조금 인하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또 살려고 하겠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없다니까요. 근데 이런 기회가 오면 모든 뉴스와 기사와 경제 전문가와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IMF 때도 그랬을걸요? 그렇죠? 그때도 그랬잖아요. 2008년 때에도 그랬잖아요. 다 그래, 다. 그게 정답 인정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아실 거예요. 자, 2015년, 어제죠, 어제 이제 아시겠죠? 네, 금리 인상 발표했죠. 네,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기준금리는 이제 5.1%.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한 0.6%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걱정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시사하는 건 아까 1%가 10%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됐다? 6%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6%. 그렇죠? 그래서 고비는 넘겼다. 다만 고비는 넘겼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봐야 될까 안 봐야 돼요? 당연히 봐야죠. 지금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래서 상승하는지 상승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에 또 올려버렸으니까 한마디로 6% 자체는 아직 우리가 원하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속도가 아니야. 생각하고 한 번 더 올린 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미국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2에서 3%대 어때요? 물가 상승을 내려가는 거 뭐요? 경기 침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경기 침체. 만약에 다른 거 뭐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경기 침체가 확 와버리면 기준금리 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는 뭘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미국 기준금리 올라가니까 한국 기준금리 문제되면 계속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 봐보세요. 이 검정색이
네. 이게 지금 2017년부터의 기준금리 변화거든요. 2017년부터 여기 2017년 2월이거든요. 2024년 2월까지 기준금리 변화예요. 이 검정색이 우리나라야, 대한민국. 그리고 이 빨간색이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 이해되시죠? 자, 2020년 코로나 할 때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보이시죠? 오히려 이때는 미국 금리가 더 낮았죠. 이렇게 쭉 미국 금리가 더 낮다가 코로나 때 이렇게 쭉 내려갔었죠. 네. 한마디로 이때는 이제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가 더 미국 금리가 더 낮았고 여기는 한국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잘못했어. 왜 헷갈리냐 바보야. 잘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검정. 네, 이게 한국. 그다음에 얘가 미국. 그렇죠? 한국. 그러면 봐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미국 금리가 오히려 더 어땠어요? 높았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이때는 어때요? 한국은 1.25%였고 이때는 미국은 한 2.5%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차이 나게 몇 년을 유지했어요? 2년을 유지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가 아예 그냥 거의 0%대가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한국 금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다가 같이 이제 올라갔는데 어때? 역전됐잖아요. 역전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항상 미국 금리는 더 낮았지. 그래서 한국 금리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률 보면서 같이 하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당연히 오를 수는 있겠죠. 미국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왜? 달러가 계속 유출이 되니까. 예. 왜? 한국 돈보다 미국 돈을 더 선호하니까. 그래서 달러가 넘어간, 그래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 금리를 계속 올라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자국에 있는 제품이 안 팔려버려요. 왜? 그 자국에 있는 제품보다 한국의 제품이 한 달 전보다 더 싸져 버리니까. 왜? 하나가 더 싸니까. 그 달러보다. 어때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 어디로 여행 올까요? 한국으로 더 여행 많이 온다니까요. 미국 자체에서 돈을 쓰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돈을 쓰는 게 훨씬 1달러 가격대 훨씬 싸. 그렇죠? 그럼 한국으로 여행 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으니까 이런 것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고려하면서 기준금리는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 기준금리 올리는 거에 가장 지금 부담감을 느끼는 건 뭐다? 미국. 이해되셨죠? 그리고 한국은행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또 뭐 채팅창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죠? 전반적인 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거기에 같이 비슷하게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르게는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같이 당연합니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5.1%까지 상승한다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정도의 예상을 하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달러가 어느 정도 이때 딱 꺾였어요.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행이 정말 좀 잘하는구나.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도 어떻게 변하는지 가지고 확인하면 좋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가도 됩니다. 다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변한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겠죠. 자, 맞죠? 똑같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똑같아요. 금리 인상에서 경기 침체 늪에 빠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그렇죠? 네. 많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마냥 유지가 되거나 마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기준금리는 다시 변한다는 거죠.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이제 부동산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 지금 부동산을 좀 많이 지었어요. 네, 많이 지었고 공급이 좀 이제 계속 지었잖아요. 근데 지금 수요가
갑자기 급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지금 부동산 수요적인 그리고 부동산 공급적인 측면을 같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자, 부동산 공급을 하는데, 공급을 해요. 근데, 자, 자재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공급을 얼마에 했다라고 했는데 자재값이 많이 올라갔다. 근데 가격이 좀 내려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공 자체가 제대로 된 시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새 아파트보다는 좀 검증된 2, 3년 된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두시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공급이 이제 확 위축이 되잖아요. 뭐 PF 대출이든 건설사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 수요는 계속 있다고 하면 그때는 공급이 좀 확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다고 하면 그때는 위치 좋은 그리고 학군이 좋은 똘똘한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고 하면, 그런 아파트는 가격이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전망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요. 그렇죠. 자, 높은 금리 투자 관점에서 이제 제한적이 되겠죠. 제한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수요 회복을 그리고 가격적 시선 자만. 자, 이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시행하고 시공, 조달 비용이라는 게 이제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활동이 많이 멈췄어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 공급량이 이제 지금 하락하겠죠. 하락이 되면 추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족 현상이니까 한마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상황은 변함없이 유지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키포인트가 있는 거죠. 자, 2023년 부동산 시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심리인 거예요, 심리. 2021년 아파트 낙찰률이었습니다. 2021년은 100%가 넘었어요. 근데 2022년 12월에는 얼마? 78.6%.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은 아파트라고 말한다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아니라고요. 부동산은 상가, 토지, 공장 등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얘네들이 심리에 의해서 동반 하락을 해버려요. 뭐가? 경쟁률이. 네. 경매, 낙찰가율. 이해되셨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봐요. 여러분들, 자, 경매가 늘어납니다. 경매 물건이 늘어납니다 했죠. 자, 이 진행 건수 보시죠. 2021년, 그러니까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2021년은 1245개였어요. 월. 이게 지금 2022년 11월은 몇 개? 1904개. 월. 어때요? 눈으로 보니까 어떤가요? 근데 경쟁 낙찰률은 지금 78.6%까지 떨어졌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 부동산 투자의 위기예요?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부동산이 나온다니까. 누가?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부동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보다 어때요? 여기는 어때요? 더 좋은 부동산 있을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왜? 갖고 있다 나온 애들이니까. 그러면 내년 3월은 어떻게, 3월. 더 많아지죠, 뭐가? 만약에 100개 중에 예전에 좋은 부동산이 뭐 한 30개였다고 하면 어때요? 지금은 이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한 50개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경쟁률은 어때요? 거의 한 3분의 1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회예요, 위기예요, 진짜.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지금은 여러분들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경매, 공매를 공부할 때다니까요. 근데 부동산 침체하니까 나와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부자의 거 잘 만나셨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면. 자, 그러면 제 투자자 관점에서 2023년의 부동산 시장을 좀 볼게요. 자, 수동 쪽 투자가 있을 것이고 능동 쪽 투자가 있을 거예요. 자, 현금을 보유하면서 이제 살 때를 기다리겠죠. 살 때, 때. 근데 이때는 뭘로 잡아라? 경매. 공매로 잡아야 훨씬 싸게 잡습니다. 그리고요, 일반 매매로 사람들이 잡을 때가 되잖아요. 기회 놓친 거예요, 이거는. 놓친 거예요. 그때는 다 하니까. 이때는 뭐예요? 경매로 빠르게 잡아놓은 애를 이때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어제? 제 가격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봐요. 상대적으로 낙폭이 더 큰 금매, 경매 투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진짜 이거 진짜 불표하셔야 돼요. 위기 시기에만 나타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동산 투자. 네. 다양한 부동산 투자를 보세요. 다양한 부동산 투자. 아셨죠? 자, 다양한 부동산 투자 자산. 자, 채팅으로 물어보시면 헷갈리니까요. 자, 아파트 지금은 아니에요. 노. 가치 동반 가치 심리에 의해서 동반 하락하고 있는 애들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파트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 시기 아니에요. 정말 좋은 아파트, 정말 내가 그냥 실거주로 살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 괜찮죠.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심리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 아파트 투자는 지금 그렇게 좋은 투자는 아니다. 그럼 다른 애들로 하는 거예요. 건물, 상가, 토지. 왜? 봐보세요. 아파트로 돈이 몰렸잖아요.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이 돈이 어디로? 다 은행? 저축? 저기요. 아파트 투자했던 분들은 부동산을 투자했던 분들은요. 부동산을 돈을 벌어보신 분들은 못합니다. 못해요.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주식? 지금 안 되죠.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부동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 하락에 영향을 덜 받는 애들 투자 자산 지금 상가나 공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상가에 가보세요. 상가 어때요? 수요가 어때요? 거의 폭발적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하고 있잖아요. 뭐 경기 안 좋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잘 되는 곳은 굉장히 잘 되잖아요. 지금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시장이 변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오프라인의 갈증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지금 오프라인 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말은 어떤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은행권이나 증권사가 PF 대출을 이제 보니까 저도 이제 지인분들 통해서 알아보니까 2022년에 그래도 다 어느 정도 끝냈대요. 끝내가지고 지금은 뭐 PF 대출 할 이유가 없대요. 근데 2023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새로운 계획을 해야 되고 투자자는 돈을 받고 이 돈을 어떻게 돼요? 다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은행에 대한 PF나 여러 가지 PF는 기성거래에서 건물 짓는 대출입니다. 그런 대출들이 어떻게 된다?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왜? 이분들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분들은 이제 한번 봤어요. 죽어? No.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다른 부동산이 되겠죠. 부동산. 어떤? 자, 우량 자산. 우량하다는 거를 증빙하면 되겠죠. 어떤 지금 공장 수요가 많다, 뭐 많다, 뭐 많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상가 건물을 짓는데 그냥 아무데나 상가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정말 메인에 수요가 확실하고 이런 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PF도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죠. 오히려 큰 주택, 아파트 이런 데 지금 투자를 2022년까지 이런 PF 했던 사람들 한다고 하면 지금은 그건 다 갔어요. 지금 오히려 소금의 우량하는 정말 딱 입지가 좋은 이런 데만 이제 투자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지 조건이 우수한 상업용이나 뭐 개발 호재가 있는 토지 이런 데로 하게 되면 이런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투자가 이룰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번쩍 뜨고 가야 돼요. 번쩍 이해되시죠? 배고파. 자,
2023년에 현실적인 제가 투자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현실적인 투자 방법. 자, 경공매로 좋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거 설명해 놨어요.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좋은 부동산이 대출이자 상승 어쩌다. 그리고 공매. 그리고 대출 필요 없는 초소액 부동산 투자하는 건 제가 유튜브로 한번 찍어 놨으니까요. 한번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금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이 필요 없는 공매, 예, 임대 부동산 투자라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한번 인터넷을 시연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네. 자, 온비드 그래도 초청 받았으니 온비드. 여러분들이 많이 그래요. 많이 그렇습니다. 어려워하시는데 그러지 말고요. 자, 로그인 안 할게요. 로그인 안 하고 부동산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부동산 홈으로 들어가세요. 홈으로 들어가시면 그다음에 이제 공고로 가시면 이렇게 공고가 떠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우리 온비드 측에 좀 요청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공고 일자를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조금 그래요. 자, 이거 16일 찍고요. 이걸 최대한 많이 해야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한 내년 10월까지로 하죠. 10월까지 하고, 어이구. 이게 그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12월 31일까지 하고, 자, 임대로 갑니다. 임대. 됐죠? 그 다음에 검색을 합니다. 아이고, 잠깐만. 물건으로 가요. 물건 검색으로 가죠. 물건 검색 가서 임대로 가고, 이거를 2023년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자,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 그리고 임대를 하는 겁니다. 임대 물건을 검색하는 겁니다. 임대 체크. 이거는 제가 다음에 공매랑 신탁공매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자세하게 좀 풀어드릴게요. 오늘 좀 맛배기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 일려. 쿨로 할게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게 다 임대 물건들이에요. 임대.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10줄씩 보기를 100줄씩 보기로 하세요. 100줄씩 보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죠. 아예 뭐 물건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한 몇 개 되지? 한 700개가 되네요. 700개. 700개죠. 100줄씩 보면 700개죠. 700개 되는데 어떤 물건을 봐야 되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이 정렬해서요. 조회수 높은 순을 찍으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조회수 높은 순을 찍게 되면요. 이 조회수 이거 안 되지? 반대로. 이 조회수 높은 순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관심도인 거예요, 관심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에 몰라도 전혀 무지해도 어때요? 전혀 무지해도 내가 이 조회수를 보고 누군가는 743명이 어때요? 관심을 가진 거예요. 임대 물건이니까. 임대는 거의 유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더 유찰이 됐다고 하면 더 많이 온비드에 이제 노출이 됐겠죠. 근데 유찰이 없다고 하는 거는 어때요? 거의 그 비슷한 기간. 단기간 만약에 30일은 30일 같이 올려 있잖아요. 그럼 이 30일 동안 많이 클릭을 했다는 거는 뭐예요? 관심도야. 관심도라는 건 뭐예요? 물건이 안 좋은 걸 관심 가질까요? 좋은 걸 관심 가져. 좋은. 이해되시죠?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모든 온비드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좋아요. 팁이죠. 네. 이렇게 정렬하시면 쭉 나오는 거예요. 관심도가 여기 이게 이제 가장 조회수 높은 것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천천히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쭉 찾아가다 보면 이게 이제 주차장도 있고요. 쭉 찾아보면 이렇게 뭐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서울 물건 좋아하니까 이런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 주차장을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빌려서 이거 임대라고 해요, 임대. 빌려서 뭘 해줘요? 이걸 주차료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얼마에 빌릴 수 있는데요? 최저 2,456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입찰가예요, 입찰가.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클릭해 보시죠. 클릭해 보면 이제 여기 뭐 사진 한번 잠깐 보면
뭐 그러니까 양천구 한두 공영 주차장이라는 곳은 여기 이렇게 주차장이네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가보면 알죠. 얼마에 주차를 받고 주차 대수가 얼마인지 이런 거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월 주차료를 얼마 정도 벌 수 있다고 나오죠. 네, 액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이거예요. 알았어. 저 2,400만 원인데 이 주차장이 2,400만 원인데 그럼 이걸 얼마에 내가 사와 경쟁하는 사람들하고 이것도 경쟁해서 오는 거니까 경쟁. 얼마를 내가 써야 되는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입찰 1억 보면 됩니다. 입찰 1억. 입찰 1억 보시면요. 이게 나와 있어요. 2018년, 2020년, 22년이죠. 이 가격에 지금 계속 낙찰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가격에 지금 다른 사람들이 2년에 한 번씩 낙찰받아서 2년 동안 주차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 써야지 딱 나옵니다. 지금 100만 원씩 올랐죠, 100만 원. 네, 그러면 이번은 4,800만 원이지 않을까? 네, 생각 듭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낙찰됐구나. 네, 확인하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차장 물건도 검색하시고 온비드를 통해서 하면 어때요? 지금 금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물건들로 여러분들은 도전이 가능합니다. 안 어렵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설정해서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이구, 죄송해요. 다시 한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임대에 대해서 이해를 했잖아요. 임대를 대해서 이해했고. 그리고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풀 거니까요. 지금은 좀 질문 자제해 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지금 채팅이 제가 보이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께 지금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눈이 가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채팅창을 좀 내릴게요. 내릴게요. 지금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 강의에 좀 집중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대출이 필요 없는 부동산 투자가 있어요. 이거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부자이코 스쿨에 계시는 분들은. 자, 부동산 취득이 아니고요. 상가를 운영하는 임차인의 권리.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권리, 운영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권리는 뭐예요? 이 권리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리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주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사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고시원이나 호텔 등에도 통하죠. 이런 거는 뭐예요? 대출이 필요 없죠. 왜? 부동산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내가 취득해서 대출 이자를 내는 게 아니고 운영에 대한 부분만 권리금을 주고 사서 그다음에 운영하는 권리금은 얼마인데요? 뭐 적게는 뭐 3천에서 한 5천 뭐 이렇게까지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매월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같이 대출이자 투자금 부담이 없죠. 그리고 임차인들이 지금 이걸 좀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월세 상승이 지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에서 원룸에서 지금 고시원으로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투자 방법은 나쁘지 않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동 투자를 통한 부동산 투자도 괜찮습니다. 왜? 지금은 금리가 높은 상태지만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떨어진다고 하면 어때요? 물건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면 지금은 이런 공동 투자를 통해서 대출 이자와 투자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요. 그리고 금리 상승에 따른 좋은 부동산을 뭘로 사요? 경공매로 싸게 살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파할 수 있도록 여러 명이 버티는 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완화로 인한 폭발적인 지금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가 건물 입지가 베스트가 되겠죠. 입지 베스트. 네. 상가 건물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부동산 전망 2023년까지 제가 한번 쭉 훑어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강의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카오톡에 빠콩팍투라는 게 있거든요. 빡세게 공부하고 빡세게 투자를 준비하자는 그런 이제 단톡방이니까요. 문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배포해 드릴게요. 이런 것까지 제가 못 믿으시게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자, 지금까지 부자 해커였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네요.